어른이 된다는 것. 학창시절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어른의 사전적 의미도 제대로 몰랐지만 마냥 되고 싶었다. 그래서 어른 흉내도 내봤다. 어른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내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날 어른으로 인정을 해줬다.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살폈다. 전보다 천천히 걷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불현듯 궁금증이 치밀어 올랐다. 도대체 어른이 뭐지? 순수함을 포기하는 건가? 낙관과 비관을 되풀이하면서 현실에 무뎌지는 것인가? 아니면 삶의 다양한 가치를 획득해 나가는 걸까? 꿈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메워나가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을 다 알아버리는 것? 미라클 벨리에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다. 웬만한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사춘기 소녀 폴라의 성장기다. 가족 중 유일하게 듣고 말할 수 있는 폴라는 세상과 가족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부모 대신 가축의 사료값을 흥정하고 장터에 나가 치즈를 판매하며 생계를 돕는다. 폴라가 교내 합창단에 가입하면서 이야기가 묘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그녀의 재능을 눈여겨본 합창단 교사의 권유로 폴라는 파리에 있는 합창학교 오디션에 도전하지만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남겨둔 채 혼자 도시로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합창단 오디션에 참가한 폴라. 그녀는 비상이라는 곡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사랑하는 부모님, 저는 떠나요. 사랑하지만 가야만 해요. 도망치는 게 아니랍니다. 날개를 편 것 뿐이지요.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폴라처럼 낯선 방향으로 발을 내디뎌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 작별이든 서로 갈리어 떨어지는 별이든 우린 인력으로 감히 어찌할 수 없는 헤어짐을 겪어야만 한다. 이때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서 서성이기보다 눈물을 머금더라도 있는 힘을 다해 제 발로 땅을 박차고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한다. 사실 어른이 되는 것 자체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어른으로 자라야 한다는 발상은 어른인 사람이 어른이 아닌 사람보다 무조건 우월한 존재라는 조금은 헐거운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 어른이 꼭 될 필요는 없다. 제대로 된 어른은 나 어른이야 라며 어른 대접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어른답게, 그답게, 그녀답게 행동할 뿐이다.
어른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진짜 내가 되는 것이 아닐까? 고민을 해결하진 못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묽게 희석할 때 꿈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꿈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지켜낼 때 우린 어른이 아닌 나다운 사람이 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울타리 저편에 남겨진 소중한 사람과 추억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다. 원래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원래 그런 거라니까. 학창시절은 물론이고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말이다. 신통한 문장이다. 마법의 지팡이 같은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단번에 정리한다. 상대가 아무리 얼토당토 않은 궤변을 쏟아내도 웬만해선 토를 달 수 없다.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순간 자칫 엉뚱하고 삐딱한 사람으로 인식되거나 항명파동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그렇다는 표현에 익숙한 우리는 질문에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수업 시간만 해도 그렇다. 교사도 학생도 질문을 독려하지 않는다. 질문도 안 했는데 답을 먼저 가르쳐준다. 그래서 답만 열심히 외운다. 어쩌다 궁금한 것 있나요? 하고 질문을 받으면 선생님의 시선을 외면하기 바쁘다. 궁금한 게 생긴다. 왜 우리는 질문을 아끼는 걸까? 궁금한 게 별로 없는 걸까? 아니면 궁금한 내용을 표현하는 데 서툰 것일까? 어쩌면 원래 그러니까를 남발하는 문화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다. 경험과 준칙을 강조하는 화법에는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전제가 깔리기 마련이고 그런 심리는 다른 해석과 호기심을 원천 차단한다. 이는 최근 답정너라는 신조어로 진화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다.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문화가 외부로 향하는 건 그렇다 치자. 문제는 그런 태도가 내부로 향할 때다. 질문하는 법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인 듯하다. 수능 아니면 체념이다. 특히 체념은 슬픈 단어다. 국어사전에 실린 체념의 정의는 이렇다.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하는 것. 무서운 이야기다. 희망을 삼켜버린다니. 이런 까닭에 오지 탐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곧잘 한다.
조난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건 식량 부족도 체력 저하도 아닙니다. 조난자는 희망을 내려놓는 순간 무너집니다. 체념은 삶에 대한 의지까지 꺾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빨리 변한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이 낯설기까지 하고 심지어 옳음과 그름의 기준도 시시각각 변한다. 정답은 없다. 아니, 모두가 정답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오답이 될 수도 있다. 복잡한 사실과 다양한 해석만 존재할 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세상에 원래 그런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삶도 사람도 그리 단순할 리 없다.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의문을 품는다고 해서 모든 고민이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맞다. 질문만으로 현실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다. 다만 질문은 답을 구하는 시도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좋은 질문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한다. 그리고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발판인지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낙원을 품고 살아간다.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부른다. 낙원에 도달하려면 일단 떠나야 한다. 어떻게? 호기심이라는 배에 올라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자신만의 길을 찾는 수밖에. 돌이켜보면 내 내면에서 스멀스멀 피어올랐던 질문처럼 절박하고 명확한 것도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과정에서 널찍한 신장로는 아니지만 나만의 샛길을 발견하곤 했다. 호기심이 싹틀 때 원래 그렇다는 말로 억누르지 않았으면 한다. 삶의 진보는 대개 사소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길. 단편 소설의 거장으로 꼽히는 안톤 체호비 쓴 희곡 중 벚꽃 동산이란 작품이 있다. 19세기 러시아 봉건 귀족 사회가 붕괴하고 신흥 부르주아가 부상하는 과정을 날카롭고 처연하게 그린 작품이다. 몰락한 지주 라네프스카야는 호화로운 파리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남은 거라곤 곧 경매에 붙여질 벚꽃 동산뿐이었다. 하필 왜 벚꽃 동산일까? 안톤 체홉은 어떤 이유에서 벚꽃 동산을 희곡의 무대로 삼은 것일까? 내 생각은 이렇다. 한껏 흐드러지게 피다가 일순간 꽃비를 흩뿌리며 사라지는 벚꽃이 짧디 짧은 우리네 인생과 닮았기 때문이 아닐런지.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친척들이 라네프스카야에게 변화를 강요하면서 이야기의 갈등이 고조되고 극은 막바지로 치닫는다. 그녀의 친척과 주변 사람들은 말한다. 어서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과거에 갇혀 사는 라네프스카야의 귀에 이런 조언이 들릴 리 없다. 결국 그녀는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영지를 떠나게 된다. 벚꽃나무가 잘려나가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연극을 본 뒤 감정이입을 해봤다. 내가 그녀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녀의 터전인 동산을 갈아엎어 재개발 추진을 하거나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놀이동산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을까? 살다 보면 누구나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들어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뱅뱅 사거리나 세종로 사거리와 달리 인생의 사거리는 불친절하기 짝이 없다. 이정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안내판이 없다는 건 그릇된 길로 들어서면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애초에 길이 없으므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뜻에 가까울 것이다. 정해진 길이 없는 곳을 걸을 때 중요한 건 솔직함이 아닐까 싶다. 눈치와 코치에만 연연하다 재치 있는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삶을 그르치는 이들을 나는 수없이 봐왔다. 가끔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 욕망과 상처를 끄집어내 현미경 들여다보듯 꼼꼼하게 관찰해 봄직하다. 솔직히 말해 솔직하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 남을 속이면 기껏해야 벌을 받지만 나를 속이면 더 어둡고 무거운 형벌을 당하기 때문이다. 후회라는 형벌을.